5주차 시니어 시프트와 시니어 금융시장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주차 1교시에는 시니어 시프트라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입니다. 1교시에는 시니어 시프트, 2교시는 한미일 시니어 금융 사례, 3교시는 시니어 금융상품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로는 시니어 시프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시니어 금융 사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시니어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목차로는 1교시 시니어 시프트, 2교시 한미일 시니어 금융 사례, 3교시 시니어 금융상품에 대해서 학습 토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주차로서 행동경제학 관점, 올바른 돈 사용법을 주제로 하여서 다음과 같이 학습하였습니다. 1교시는 행동경제학, 2교시는 행동경제학 실제 사례, 3교시 돈의 속성과 올바른 돈 사용법.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단톡방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에 많은 리뷰가 올라오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돈의 속성과 올바른 돈 사용법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생각, 본인의 어떤 돈을 쓰는 어떤 이런 그 습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이런 그 답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 저도 실은 뭐 돈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만 했지 실질적으로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는데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또 뭐 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잘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늦었지만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돈의 속성과 올바른 돈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한번 돈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돈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실천하고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잠시 리뷰해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행동경제학 주요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아담 스미스 이후에 300년 동안의 어떤 정통경제학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항상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런 프레임이 무너뜨린 데니얼 캐너먼의 어떤 행동경제학이 주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강조를 했죠. 행동경제학에서 휴리스틱과 편향. 그래서 휴리스틱과 편향에서는 우리가 가용성 휴리스틱, 대표성 휴리스틱, 감정 휴리스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림짐작해서 판단하는 걸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어림짐작하느냐? 인간의 뇌는 상당히 구두쇠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아는 거에 대해서 굳이 막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힘들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쉽게 판단하는 것이 휴리스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향이라는 또 왜곡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기억으로 우리가 실제 확률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것이 뭔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만약에 뭐 산불이 났다 이렇게 기사가 나게 되면 우리가 실제 산불은 주택화재보다도 훨씬 적게 남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주택화재만큼 많이 일어나는 걸로 오류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휴리스틱과 편향에서 가용성 휴리스틱 사례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전망이론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전망이론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학습했죠. 준거점 의존성, 민감도 체험성, 손실회피 성향, 이런 것들인데 전망이론이라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대안들 간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전망이론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인간은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손실을 회피하는, 그래서 부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금을 날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자가 낮음에도 예금에 몰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심리적 회귀입니다. 심리적 회귀라는 것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과 지출을 각각 자신의 마음속에서 달리 계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카드와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카드로 10,000원을 사용할 때와 현금을 많이 사용할 때 우리가 카드로 사용할 때는 별 부담 없이 사용하지만 현금으로 지불할 때는 잠시 망설인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효과에서는 크게 보유 효과, 매몰 비용 효과, 프레이밍 효과가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보유 효과라는 것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훨씬 가치를 더 이렇게 많이 인정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보유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시간선호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시간선호라는 것은 우리가 시기추론이론과 피크핸드 효과에 대해서 학습했죠. 시간선호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소비를 미래의 어떤 그 참음보다 더 오히려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소비를 하는 것도 시간 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피크핸드 효과인데, 피크핸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를 할 때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가장 감정이 자기가 고조되었을 때, 아니면은 가장 최근에 어떤 경험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내내 안 좋았었는데 마지막 이렇게 공항 도착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신랑이 자기한테 멋진 선물을 했다든지 이러면 신혼여행 전체를 좋다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피크앤드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전망이론에 대해서 잠시 그때 살펴보았죠. 그래서 전망이론의 대표적인 게 손실회피의 성향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이익에 대한 반응,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번 것은 딱 2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익이 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보다 그래프가 가파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1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20만 원 2배를 벌었을 때 느끼는 감정보다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하고 2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똑같은 10만 원을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손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손실을 크게 생각한다는 게 바로 사람들의 손실 회피 성향을 나타내는 전망 이론으로 우리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이제 돈의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 돈은 중력을 갖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은 우리가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찰에 가면은 이제 수각이라고 해서 물을 모으는 어떤 그 그릇인데, 그 수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물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돈을 내가 처음에 큰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자들이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돈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돈은 인격체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법인이 인격을 갖는 것처럼 돈도 자신을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그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은 돈을 함부로 사치하고, 아니면은 돈을 좀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유흥업소 이런 데 쓰는 사람들은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돈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모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고정 수입은 강하다. 특히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 중에 이제 우리 급여소득자들이 많은데, 급여소득자들이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정 수입이 강하면서도 우리가 의외로 또 고정소득에 비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변동수입이 적다 보니까 또 변동수입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한다. 실질적으로 일시적 수입보다는 우리가 고정수입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소득이나 아니면 일정한 어떤 본인이 캐시플로가 있을 때 이걸 잘 관리하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고성에서 번 돈은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로또, 뭐 예를 들어서 노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서 번 돈은 쉽게 날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돈도 결국 내가 땀을 흘려서 번 돈이 결국 나한테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굉장히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슈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돈은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돈은 함부로 안 돼. 남의 돈도 소중히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하실 내용 중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시니어 시프트, 이제 지난 학기에도 저하고 학습했던 시니어 실버 산업계로 학습하신 분들 아마 일부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시프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령화 영향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중고령 세대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게 이제 일본 최대 유통업체인 이온사가 자사 전략보고서에서 단가이 세대, 일본의 1947년에서 1949년생,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퇴하는 시점인 2007년 이후에 대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두 분이 이제 책을 썼죠. 두 분이 이제 2018년에 10년 후 미래를 주도할 비즈니스 트렌드에서 시니어 시프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주로 비즈니스 주요 타켓이 이제 젊은 층에서 시니어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가 출현하고 이제 고령층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데 소비 주체가 이동하고, 미래를 주도할 비즈니스 트렌드로 시니어 비즈니스가 뜨고 있고 거대한 시니어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특히 고령 선진국인 일본 등 미국의 해외 사례를 우리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니어 고객의 니즈 충족과 공략 기법,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과 일자리, 그
그다음 100세 시대 100가지 비즈니스 찬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요약본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러면 시니어 시프트로 된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인구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고령화 비율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20%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이 되면은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원래 2026년인데 지금 1년 정도 빨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206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42.5%가 될 만큼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저출산을 해서 노년층은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도부터 감소되면서 2028년에 되면은 지금 그 2017년 대비보다 한 300만 명 정도 줄어들게 되고 점점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우리가 50대나 60대 어떤 고용률을 보면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만 보더라도 40대의 고용률은 감소했는데 50대, 60대의 고용률은 증가할 만큼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50대, 60대는 일 안 하고 쉬는 이런 계층이 아니라 이제는 50대, 60대가 자연스럽게 고용을 연결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소득과 소비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과거의 어떤 돌봄의 세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립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탈바꿈했다는 것을 일본, 우리나라에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시니어 시프트의 대표 세대인 일본의 단가이 세대, 한국의 베이비 부머, 미국의 베이비 부머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47년에서 49년에서 약 675만 명이 태어났고 일본 전체 인구 비중으로는 약 5.3%.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년이 한 60세 전후에서 이 사람들 이제 퇴직을 해서 65세지만 현재는 일본에서 이제 이미 다 이제 이 사람들 은퇴한 세대죠.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베이비 부머는 지금 은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베이비 부머의 한 축입니다만 55년에서 63년까지 해서 약 한 700만 명 정도 전체 인구의 13.5%. 그래서 단일 집단으로 가장 큰 어떤 집단으로서 베이비 부머가 지금 이제 퇴직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현재 지금 임금 피크나 이런 걸로 일부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실제 53세 전후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는 직장에서 퇴직해서 제2 어떤 창업이나 어떤 그 제2 어떤 직업 전선을 뛰어드는 형식이다. 미국은 베이비 부모가 훨씬 길죠. 우리보다 46년에서 64년까지 해서 전체 인구도 7,200만 명이고 22%이고 아직도 현업에서 이제 남아있는 베이비 부모들이 좀 있죠. 일본 이제 미국도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미국은 이제 사회 통념상 정년은 65세지만 실적으로 미국은 정년 보장이 굉장히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전 세계 어떤 일본, 한국, 미국의 어떤 이런 시니어들이 그동안 현업에 있었던 어떤 직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리타이어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소비 계층, 이런 마케팅의 주도 계층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베이비 부모와 일본과 미국의 여러분들 단가에 대해서 베이비 부모 한번 비교해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또한 이러면서 이제 자산 구조가 변화되었다. 자산 구조가 변화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연령대별 가구당 자산 보유액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오히려 30대, 40대보다 50에서 59세가 굉장히 자산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도 오히려 30대보다 더 자산 비중이 높고 소득은 좀 낮을 망정 이 사람들이 가구당 자산 보유액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히 어떤 마케팅 시장에서는 충분히 특히 금융권 이런 데서는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연령별 소비 지출도 비록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실적으로 소득은 40대보다 50대가 조금 높은 걸로 봤지만 이제는 50대, 60대는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소득이 감소할 거에 대비해서 소비를 좀 줄이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어떤 시니어에 비해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자산도 늘고 소비 지출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극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마케팅이나 모든 어떤 관점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시니어 시프트의 이제 트렌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를 봤었고 미국을 보면 미국도 시장 규모를 보면은 미국의 장수 경제라서 50 플러스의 시장 경제가 전 세계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무려 세계 3위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장수 경제로 보더라도 지금 시니어 시프트로 당연히
시장의 어떤 마케터의 관점, 모든 정책의 관점이 변하고 있는 것이 트렌드이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니어 시장을 앞서 나가는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지금 현재 지금 60세 이상 소비 총액이 약 100조엔, 우리로 따지면 한 1100조 정도 돌파했죠. 그래서 2030년에 되면은 전체 시장 소비의 약 50%에 달할 만큼 일본은 이제 시니어가 이제 모든 소비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의 시장 규모는 물론 두 나라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2010년 대비 2010년 약 33조에서 2020년 125조로, 그래서 10년 사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성장한 만큼 한국도 시니어 시장이 지금 빠르게 성장되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이제 2020년과 이제 20년 이전과 2020년 이후를 이렇게 봤을 때, 2020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머가 이제 실질적으로 1955년생이 고령층에 진입을 하는 것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 전까지는 시니어 비즈니스 1.0 시대라서, 이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주로 이제 복지 대상으로 시니어를 접근했다면, 202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 2.0이라 해서 뉴 시니어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 소비자로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를 시니어 비즈니스 1.0 세대라면 2.0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대접할 것인가 해서, 그러니까 what에서 how로 우리가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우리가 1.0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 사람들 소비자로 보고 우리가 복지와 치료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고 세상을 어떻게 위기로 봤다면, 이제 노인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것을 마케팅의 기회로 보고 이 사람들 적극적 소비자와 생산자 관점에서 보고 이 사람들을 액티브한 시니어로 보는 시니어 비즈니스 2.0에서 이제 새롭게 어떤 노년층이나 어떤 그 중년층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에서 기회로 보는 것을 시니어 비즈니스 2.0 시대로. 자, 그래서 뉴 시니어 특징,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니어와 뉴 시니어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뉴 시니어, 기존 시니어는 주로 수동적 보수적이었다면, 뉴 시니어는 적극적 다양성 미래지향적이고, 소비관을 보면은 기존 시니어는 검소형이라면 뉴 시니어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고 있고, 특히 노후 준비를 기존 시니어는 자녀 세대에 의존했다면 뉴 시니어는 스스로 노후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고.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이제 한서대학교의 한정란 교수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고, 인생의 변화, 문화 향유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3대 키워드는 젊음, 향수, 자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일과 건강, 여가인데, 일에서는 경제적 여유, 그리고 자녀도 부양하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고, 건강은 우리가 독립성과 그 다음에 건강수명 이런 것들에 대해, 특히 어떤 치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정신건강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다. 그리고 여가에서는 삶의 여유와 자아실현, 관계 유지에 대한 니즈들이 관심이 있다. 자,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의 미래를 보면은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세대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모든 세대보다 가장 먼저 오래 사는 세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트릴레마 세대라고 합니다. 트릴레마 세대는 우리가 한 3가지의 문제들이 서로 해결할 수 없는 엉켜있는 삼중구, 이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액티브 시니어가 앓고 있는 우리가 삼중구는 바로 본인의 노후 준비, 그 다음에 자녀의 부양, 부모의 부양, 이 3가지 어떤 트릴레마 세대다. 세 번째는 부부가 함께 오래 살아야 하는 또 최초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 약 25년에서 30년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은퇴 후 적은 돈으로 오래 버텨야 되는 세대를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기회가 되시면 또 액티브 시니어라는 한번 책자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여러분들 시니어 시프트라는 책에서 한주영 씨나 이런 저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10대 관련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그 다음에 웰다잉, 요양, 주거, 생활지원, 일, 여행, 음식, 그리고 패션, 금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니어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이런 산업들, 이런 어떤 비즈니스, 이런 그 생활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급격히 드러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가 되는데 제가 키워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니어 시프트에서 우리가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 시니어 마케팅의 어떤 카테고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4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더라. 이것은 이제 삼정 그 연구원에서 2017년에 나왔던 고령사회 지니까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라는 이슈 리포트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시니어 프렌들리, 노인 전용이 아닌 시니어의 어떤 불편 해소 차원의 설계 제품 서비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거죠. 그다음에 웰리스, 시니어의 어떤 건강 관리에 대한 어떤 니즈에 대비하는 그런 서비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에 참여하는 자아 실현 이런 거에 대한 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그래서 일본만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폐허의 폐장 수순까지 갔던 도쿄 디즈니랜드가 시니어 때문에 다시 이렇게 화랑을 하는 이런 것처럼 이런 그 또 카테고리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시니어의 삶 과제를 높이는 우리가 토털 매니지먼트 이런 4가지 어떤 관점에서 지금 다양하게 우리가 시니어 마케팅의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 마케팅 카테고리에서 첫 번째 시니어 프렌들리 쪽에서 보면은 시니어 프렌들리는 이미 지금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 있는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이제 시니어들에게 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지갑을 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했던 게 이제 대형 마트에서 노인들이 아무래도 잠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활동하는 시니어를 위해서 매장 개정 시간을 앞당긴다든지,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감소한다든지, 뭐 진동 휠체어를 통한 통로폭을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에서도 시니어들의 어떤 전용 그 어떤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장품, 가전 모든 거에서 업종에서 이제 시니어들을 이제 시니어 친화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테고리나 마케팅의 어떤 품목의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형성한다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어떤 주축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또 건강 관점에서 보면 시니어들은 다른 그 과거의 시니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안티에이징에 대한 어떤 그 피부 미용이나 다이어트,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립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영양 개선이나 운동을 통해서 기대 수명 곡선이 과거에 비해서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웰리스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 여기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또 지금 시니어들은 과거 시니어에 비해서 굉장히 남는 그 퇴직 후 남는 약 10만 시간에 대한 어떤 자기 관리, 이런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이 주춤됐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여행 시장을 거의 주도하는 것이 시니어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거의 시니어들이 가장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많은 어떤 그 자기 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50세에서 60세의 어떤 그 레저 활동 그 프로그램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시니어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여가 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트렌드 있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어떤 금융 관리라든지 생활 관리, 이런 어떤 시니어 비즈니스의 어떤 마케팅의 카테고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을 소개하겠지만 한미일 공이 지금 금융시장 쪽에서 시니어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들이나 어떤 마케팅 기법,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뒤에서 다음 시간에 바로 소개하겠지만 한미를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특히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쪽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계 대응 방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4가지 관점에서 보면 시니어 프렌들리는 유통업계, 식품업계, 화장품업계, 가전업계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대응 전략을 보시면 되고, 웰리스, 건강에서도 식품업계, 뭐 또 스포츠 관련 업계, 통신업계 관점, 뭐
뭐 펀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니지먼트는 금융업계, 홈퍼니싱 업계 관점에서 업계 대응 방향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요약본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재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내용인 그러면 좀 시니어 시프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대응 방안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의 개발, 어떤 디자인, 그다음에 생산 방식, 유통 원리, 마케팅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먼저 제품 개발의 트렌드를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회사 중심에서 개발 부서 주도의 제품을 개발했다면 지금은 일반 소비자 참여형 제품 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뭐 프로슈머 형태죠. 그래서 직접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자 참여 제품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 형태로 만들고 있다. 뭐 아마 파나소닉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시니어에 맞는 그런 유형의 제품이나 디자인을 만드는 트렌드로 바뀌. 그다음에 이제 생산 및 업무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장시간 노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트렌드였고 열심히 일하는 게 트렌드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 52시간, 그리고 이제 고령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고령 노동자는 우리가 어떤 유연근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체력이나 모든 거에서 안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2명 일할 것을 고령층 한 4명이 5명이 활용하면서 고령층의 고용도 늘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성과도 올리는 이런 식으로 어떤 생산 및 업무 방식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여기 보시면 외국은행의 시니어 업무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현재는 뭐 유통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서만 지금 시니어들이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인력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고용 시장에 앞으로 이런 그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외국 사례를 봤을 때 많은 어떤 업무 방식의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시니어들의 어떤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창출이 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트렌드에서 보면은 우리가 고령자의 어떤 행동과 심리를 동시에 고려한 어떤 이런 이제 큐레이션 마케팅, 우리가 이제 그 맞춤형 마케팅이라고 하죠. 1:1 맞춤형 마케팅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우리가 시니어 시프트를 처음 이런 용어도 만들었고 이런 트렌드를 만들었던 이온의 시니어 시프트 마케팅을 보면은, 먼저 고객을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전략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실천 방안으로서 글씨를 확대한다든지, 매장 POP를 시니어들에게 맡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니어 카드를 뭐 이렇게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니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마케팅을 바꾸는 이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통 채널. 우리가 유통 채널의 어떤 변화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채널에서 이제 2000년대 초까지 멀티 채널에서 최근에 이제 옴니 채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프라인 온라인이 오토 매장이 이제 활성화되는 쪽으로 바뀌는데, 이런 어떤 일본 같은 경우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체형 매장 채널 전략으로 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시니어들은 이런 그 옴니 채널이나 온라인 채널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빠르게 이런 데 적응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그 옴니 채널, 그 다음에 비대면 채널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니어들의 어떤 접근을 가능한 유통 채널의 어떤 트렌드 변화가 우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를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는 한미일 시니어 우리가 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